신앙인의 서재는 그의 신앙의 깊이와 폭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꽉꽉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김유미이고요.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 함께합니다. 네, 청월함에서 일하는 박현철입니다. 네, IBP 오인표입니다. 네, IBP 박예찬 강사입니다. 기독서가 클럽은 매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한 책들을 소개하고 탐구하는 팟캐스트입니다. 4명의 독서가가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통찰과 질문을 나누며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우리는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걸까? 입니다. 저는 별일 없는 하루가 제 꿈인데요. 그 꿈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질문을 안고 오늘 4번째 서가의 문을 엽니다. 다들 장기하의 노래 별일 없이 산다 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하면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자신이 얼마나 별일 없이 사는지를 노래합니다. 별다른 걱정 없이 이렇다 할 고민 없이 사는 게 재미가 있고 하루하루 즐겁고 매일매일 신난다고요. 그는 이 노래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만들었다고 해요. 어머니 말씀에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 이유는 상대가 별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별일 있는 모양으로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안도감이 들기 마련이라고요. 장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나는 그 남들 야구르게 나는 별일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남들 야구르게 별일 없이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별일 없이 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우리는 별일 없이 살 수 있는 걸까? 입니다. 가벼운 질문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요새 별일 있으신가요? 예찬 간사님 별일 있나요? 큰 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저번에 제가 1회차 때 듣고 싶은 말 중에 다 나았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치료는 그만된 상태입니다. 오, 좋은 일이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또 임표 간사님 별일 없으세요? 저희 집에 이제 작은 막내 아들이 그 독감에 걸렸다가 최근에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꿈기 발표회 그걸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꿈기 발표회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학예회, 학예회 같은 거죠. 이제 미니 학예회 같은 건데 요즘에는 꿈하고 끼를 이제 발표하는. 근데 그 아이가 아빠가 와서 거기 좀 봐줬으면 좋겠고 자기 거기 나가는 거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독감에 걸려서 못 갈 걸 이제 생각했다가 다 나와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의 꿈과 끼는 네. 뭐예요? 오카리나 발표회 하니까 집에서 항상 그 골든 있죠. 그걸 개 이름으로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걸 부르려고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네. 일이네요. 네. 현철 간사님. 저는 별일 하니까 네. 제가 최근에 병원 갔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네, 별일이 있죠. 근데 그게 상당한 별일이더라고요. 정상 수치가 40 정도인데 제 180이 넘었대요. 4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별일인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그냥 우루사만 몇 주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4배나 높은데 이렇게 태연하게 우루사만 먹는다고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찾아봤더니 뭐 몇 천씩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별일 아닌가 보다. 그 우루사가 아마 일반에서 파는 우루사 아니고 용량이 되게 높은 우루사예요. 그렇죠. 네. 처방받는 우루사.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뭐 아직 좀 그래 뭐 별로 몸에 큰 이상이 느껴지지는 않고 아마 그 전에 제가 또 뭐 다른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그게 간에 무리가 가는 약이라고 그것 때문일 거라고 뭐 예상하고 그냥 우루사 뭐 몇 주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별일이었고 근데 또 찾아보니 별일 아니었고 뭐 대충 그랬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살아요.
바로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극단 신세계에서 펴낸 하미라는 책입니다. 희곡집이어서 작품이 한 5작품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미라는 작품만 오늘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요 희곡 하미는 세계 평화를 꿈꾸며 베트남으로 평화 기행을 나선 한국 여행단이 주인공인 희곡입니다. 이 한국 여행단에는 이 연극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 탐방 중인 극단의 사람들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기 위한 감독님도 나오고 그냥 패키지 여행인 줄 알고 평화기행을 신청한 사람들도 나오고 이번 기회에 속죄를 하고 싶은 어떤 인물도 나오고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 여행단입니다. 근데 이 여행단이 각자의 니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 여행을 임하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 여행을 보내는 시간들도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여행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여행을 보내던 중에 하미라는 마을에 가요. 이 하미라는 마을은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이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또 이 연극의 주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린 그 일을 잘 모르네? 별일이 아닌 일이네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가끔씩 이렇게 책을 통해서 지난 회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세계를 마주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별일이 아니었지만 아 별일이야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책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극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질문은 사과가 뭘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별일이 있은 후에 사과를 하면 그 별일은 어떤 일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극 안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두고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과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뭐라고 사과를 할 수 있지? 그럼 누가 사과를 할 수 있는 걸까? 특히 이건 국가폭력이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과는? 그리고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사과하면 땡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이야기를 따라가면 생기게 돼요. 근데 꼭 그 질문이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건만 두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래서 책 밖으로 나와서 극 밖에서도 이런 질문과 마주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사과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사이에 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해 모르실까봐 간단한 개요를 좀 찾아봤어요.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이고요. 냉전 시대의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전쟁? 저는 전쟁기념관 가보셨어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면 거기에 있어요. 심지어 그 베트남의 전쟁에 사용되어 있는 약간 트랩 같은 것도 다 거기 모형으로 돼 있고 저는 그 되게 잔인하거든요. 사실 그 트랩이나 이런 게 죽 나무로 돼 있고 막 이래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국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한데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들었던 건 뭐 월남전, 소위 월남전이라고 불리는 전쟁 이름 정도만 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기사나 뉴스들로 한 번씩 이제 회자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는 뭐 크게 접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 한 줄, 뭐 두 줄 정도가 다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래라고 해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최은영 작가의 신짜오 신짜오나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그 마을에 아직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꽤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으로 좀 이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에 동원된 남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그 월남전 소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 6명, 7명 정도의 그 참전 군인들을 이제 구술로 인터뷰한 책이에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생각은 했던 것이 이게 이분들도 가해자면서도 이 베트남으로 보내진 어떤 일종의 그 큰 역학 속에서 피해자의 어떤 면모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 좀 되게 폭력적이고 혼잣말로 욕을 엄청 하시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계셨는데 항상 술을 마시고 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저분이 베트남 전쟁 갔다 와서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폭력의 어떤 상황에 노출된 거를 국가는 어떻게 해줬는가? 그럼 이분들이 직접 폭력을 저질렀으니 이분들이 사과하는 것인가? 뭐 이런 복잡한 게 그때 좀 질문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복잡한 내용이 희곡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군이 뭐 피해자들과 나누는 대화들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감상을 남기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사과의 주체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그 사과는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주는 소녀에도 이게 비슷한 딜레마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어떤 뇌를 조정하는 기계로 어떤 가해자가 이 뉘우치게 하는 기계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해자가 그 기계를 써서 뉘우치면서 피해자한테 막 사과를 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몰랐는데 막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피해자가 하는 말이 이런 사과 받고 싶지 않다. 넌 사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사과로 진짜 퉁쳐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그때 새롭게 느꼈던 것 같고 이게 간단하지 않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건 별일이 아니게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사과인가? 사과와 용서인가? 화해인가? 우리한테 별일이 일어났는데 이 별일은 어떻게 별일이 아닌 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사과를 해도 별일은 별일인 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싸웠을 때 한쪽을 야, 너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면 이쪽은 꼭 괜찮아 라고 말하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늘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과했잖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걸 약간 원하는 그 뉘앙스들이 막 이야기 속에 풍겨요. 근데 이런 게 꼭 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야기 바깥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과해. 미안해. 자, 이제 괜찮아 해. 괜찮아. 자, 이제 없던 일 끝. 이제 행복하게 평화롭게 별일이 아닌 채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 라고 넘어가는 게 너무 폭력적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과한다고 별일이 안 되지는 않겠죠. 누구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사과하는 것 외에 그리고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다른 방법은 사실은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의례적인 일로 서로 사과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되게 폭력적으로 하면 폭력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진심을 담아서 그 과정을 잘 거쳐가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말 자체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처럼 상처도 다른 상처로 잊혀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적절해요. 잘 듣고 있었는데. 늪으로 아니, 갑자기 빠져버리는. 운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처도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그래서 더 좋은 일, 더 별일 아닌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별일이 아니게 될 수 있을 거고 네, 그 과정에 사과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사과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사과를 경험해보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과를 배운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일 없이 살 수 없다. 저는 별일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없다. 라고 답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별일 없이 사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이게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미국의 성공의 사제인데 이분이 미국 성공의 사제고 이 책을 포함해서 4권 썼는데 4권 다 IBP에서 번역을 한 IBP가 사랑하는 저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그 판넬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이제 T.C. 해리슨 워런이 처음 쓴 책인 걸로 제가 아는데 일상의 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일상적인 루틴들, 일상적인 행동들을 그 행동들의 예전적 의미를 부여해서 한 번 더 묵상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들을 그냥 별일 없이 넘기는 게 아니라 별일 아닌 일들을 별일로 만드는 그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이 목차를 보면 제일 처음이 잠에서 깨는 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거가 세례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침대 정리가 이제 예전 의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침대 정리를 하면서 귀찮다 막 저는 뭐 사실 정리도 안 하는데 네, 막 그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담아서 침대 정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이 체증이 생길 때, 트래픽 잼에 걸릴 때 또 이 시간을 인내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닌 일상들을 별일처럼 중요하게 의미를 담아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쓴 책입니다. 두껍지 않고 얇아서 저희 청어람에서 이 책으로 모임도 한번 했었는데 읽으신 분들이 다 되게 좋아하고 되게 적용 가능한 이야기죠. 내 삶에 적용 가능한 이 책에 안 나온 이야기라고 그 루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버릇 같은 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었다. 그런 책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나한테는 일상을 지탱해주는 습관이 있는가? 운전을 할 때 항상 생긴 버릇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차에 그 성공회에서 주는 묵주가 있거든요. 묵주를 가지고 항상 기도해요. 우리 항상 야유회나 어디 떠날 때 차에 타면 우리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3번 정도 하는 게 제가 혼자 차에 타면 하는 어떤 기도의 루틴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저는 그 샤워하는 거 같아요. 샤워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지 이런 걸 생각해 보니 그때는 오롯이 나만 있는 시간이 이라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 혼자 살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일단 폰을 보고 있거나 뭘 보고 있거나 뭔가 외부로부터 계속 영향이나 주입을 받는 어떤 일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언제나 그런데
샤워할 때 이제 폰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물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놓고 들어가는데 그랬을 때 그냥 조금 깨끗해지는 머리도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드는 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곱씹어 보니 그런 어떤 예전적인 굳이 의미를 크게 부여하자면 뭔가 외부보다는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샤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는 질문을 보고 든 생각은 일상을 지탱해주는 루틴이나 습관은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기념일이나 뭐 그런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한 해 루틴을 보내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기념일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그런 걸 잘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만들기도 하고 기념일을. 근데 제목도 되게 좋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딱 봤을 때 하는 제목이라서 좋아하고요. 또 제목을 지은 책임 편집자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누구죠? 종현 간사님인데 본인도 굉장히 또 뿌듯해하는 제목이어가지고 그렇겠다. 그 이후로 이거랑 비슷한 제목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뭐라는 뭐 이런 것들이 네, 거의 선구자적 오늘이라는 뭐 이런 선구자. 네, 그렇습니다. 그 책에 보면 31쪽에 하나 인용해보고 싶은데 우리는 지루한 장면들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일하고 놀고 우리의 몸과 가족, 이웃, 집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드셨다. 이 모든 지루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삶의 일부라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거든요. 지루한 장면을 잘라낸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되게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루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잘라낸다고 생각해도 일종의 기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지루한 삶에 계속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다고 막 모든 것에 의미 부여하는 건 되게 피곤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삶을 정상적으로 가꾸어가기 위해서 하는 꼭 필요한 갑자기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별일입니다. 네, 별일이네. 네. 그 지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어떤 루틴들에는 의미를 부여해서 좀 특별한 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네, 별일과 별일 아닌 것 사이에서 그 별일과 별일 아닌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별일 아니면서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데 또 우리의 이런 신앙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임표 권사님이 가지고 오신 책입니다. 네, 제가 골라온 책도 공교롭게 이종현 간사님이 기획한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한번 전화 인터뷰 한번 모셔야겠어요. 요거 살려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책은 소란스러운 동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은영 작가님 책이고요. 이것도 IBP의 책입니다. 소란스러운 동거는 박은영 작가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고 장애인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삶의 어떤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적은 책입니다. 박은영 작가는 기본적으로 뭐 장애인 학교, 장애인이 존중받아야 되는 어떤 시설 같은 곳에서 있지 않았고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두었고 이 책 제목이 소란스러운 동거인 이유도 작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장애인만 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장애인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당탕탕하는 그 동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을 고르면서 사실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좀 별일을 그것을 발판으로 나는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책을 선택했다기보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일상을 별일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의 수고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헤아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에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은 너는 축복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증 장애인보다는 증상이 좀 괜찮고 또 비장애인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별일을 겪고 있지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너 되게 중증인 장애인보다는 넌 좀 괜찮잖아. 넌 참 축복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묘하게 어떤 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축복으로 만족해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 그 다음에 그 선을 넘지 못할 자기를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지은 이 소란스러운 동거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그 서로 간에 쌓았던 담 같은 것이 무너지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우리가 함께 똑같은 세상을 별일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동일한 현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눴으면 좋겠는 질문은, 살다 보니 저도 참 별일인데 남들이 별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참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되게 소란스럽고 되게 별일이었던 것을 그건 별일 아니네 라고 좀 치부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 준 적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암 진단을 받고 친구들을 소집한 일이 있었어요. 나 암이야,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데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 친구가 초기이기도 했고, 갑상선 암은 뭐라고 하지? 추후? 예후? 경과가 좋은 편이라고 해서 다들 그 친구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마음을 담아서 별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엄청 별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별일 아니라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뭐 얼마나 지금 뭐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다 걱정투성인데 왜 나한테 다들 괜찮대? 안 괜찮은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맞다, 안 괜찮다, 속상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뭔가 그냥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그 친구한테 별일 아니야, 이거 뭐 예후가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몸을 좀 챙기면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도 좋은 마음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싫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역시 말을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어지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 유미 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난 게 그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말을 건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유미 간사님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질 거야, 별일 아니야, 이런 거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 튜브나 밧줄을 던지는데 내가 잡지 않고 그냥 던진다는 걸 얘기해요. 그냥 말을 던지는 거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말을 건넬 때 이 밧줄을 붙잡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너가 너무 밤에 고민이 되거나 힘들 때 나한테 전화를 해라 랄지, 정확히 내가 이 붙들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 당시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원칙은 쉽지만 실제는 어렵긴 하죠. 저는 이 질문을 조금 더 가보면
무거운 것과 이 전형적인 거 두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둘 다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들기는 한데 전형적인 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군대 얘기거든요. 패스하는 걸로 하고 설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가면 못 참지. 전쟁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군대 얘기를 한다고. 베트남 전쟁에서 지금 축구한 얘기 못 참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뭐 얘기 나온 김에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조금 어쨌든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이 말 많이 듣잖아요. 군대 가면. 그러니까 뭐 벌써 나와? 일병 됐다 하면 벌써? 뭐 아, 곧이네? 뭐 금방이겠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은 자기 군대가 가장 힘들고 이 어떤 정해진 날들을 채워 나가는 게 모두에게 또 쉽진 않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막 기분이 엄청 나빴다 이러기보다는 아 누군가에게는 아 내가 역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난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두가 겪는 것이고 크게 안 보이는 거라도 당사자에게는 다르게 들릴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 경험을 항상 상기하면서 아 그럼 안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되뇌게 되는 좀 원 경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자본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증여의 철학이라는 부제고요. 제목과 부제의 그 난이도 차이가 커 보이죠? 약간 이거 속인 것 같아요. 아, 출판사에서. 네, 약간 그 부제에 더 가깝습니다. 책 내용은 네. 증여론을 다루고 있는 맞습니다. 선물 혹은 증여론을 다루는 책이고요. 저자는 치카우치 유타라는 제가 이전 시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일본 철학자입니다. 친일파시네요. 건가요? 외색이 짙어 입기? 공교롭게도 둘이 한 거예요. 유미 간사님이랑. 그러네요. 유미 네. 간사님도 맞네. 외색이 외색에다가 맞네, 이제 맞네. 제국주의까지 껴있는 그러네. 아주 뻔뻔하게 말이야. 그러네. 아무튼 이 책이 증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뭐 책을 전반적으로 훑기보다는 우리 주제와 맞는 무탈한 세계, 별일 없는 하루 뭐 이런 것과 되게 긴밀한 연관이 있는 챕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자가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보통 이 우리 세계가 매일매일 굴러가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식을 얘기하는데 어떤 도식이냐면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U자형 그릇이나 바구니 안에 공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세계라고 우리는 상상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공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릇이 흔들리거나 바구니가 흔들려서 공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자 생각은 달라요. 저자는 어떤 그림을 제시하냐면 그 바구니가 뒤집혀 있고 그 꼭대기에 공이 있는 상태가 우리 지금 세계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가 유지되는 거는 당연하지 않다. 이 세계가 균형을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게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어떤 지속적인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라는 건데 결국 그 힘이 뭐냐? 선물, 이제 증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들이나 뭐 양보, 소위 사랑의 행위들로 지탱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자는 이 선물이라는 게 불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잉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내가 1,000원을 냈으면 1,000원만큼 받는 게 교환의 이치인데 증여나 선물이라는 거는 그 이상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잉여이고 불합리한 거죠. 이 등식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애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증여, 선물 조금 어렵다면 모두의 이런 애씀, 자기의 좀 내어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힘을 써서 이 세계 속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세계가 별일 없이 매일매일 굴러가고 내가 버스를 타고 회사에 오고 뭔가 식당에 가면 밥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 각자 일씀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매일 또 오늘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애씀과 돌봄과 어떤 헌신과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고 있고 또 나 또한 각자 또한 그 책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책이라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받거나 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요? 아하. 뭘 받은 거야? 뭘 받은 거야? 뭘 받으신 받았어? 거예요? 저는 지금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은데 동생이랑 살고 있을 때 여기서의 동생은 저의 동생이긴 한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동생이에요. 남동생. 그 애가 제 표정을 보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은 그 순간에 저를 위해서 늘 피아노를 쳐줬어요. 근데 피아노 칠 때 해야 되는 저희들만의 리추얼이 있거든요. 네. 일단 불을 다 끄고 네. 피아노 옆에 있는 조명만 켜고 약간 콘서트장처럼 그리고 본인 피아노 의자에 앉고 저는 바닥에 앉고 그래서 일단 박수를 치고 연주를 듣고 네. 박수를 치고 아,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인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렇게 놀았어요. 노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때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보통 어떤 곡을 연주해 주나요, 동생이? 저랑 취향이 되게 달라서 요즘 배우고 있는 학원에서 잘 배우고 있는 클래식 곡을 해주는데 저는 잘 엘리제를 몰라요. 위하여 아니면 그거면 알았을 텐데 아. 주로 제가 모르는 곡들을 쳐줘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나 그런 후원자들의 그 후원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계속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후원 받은 만큼 뭔가를 해야 한다. 네, 후원 받은 만큼의 성과를 내고 또 이거를 가치 있게 써야 하고 그런 강박들이 있는데 주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받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좋은 주고받음 그런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거를 그 숫자로 바꾸지 않고 어떤 양으로 바꾸지 않고 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하고 좀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저희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색깔의 별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작든 크든 어떤 색깔을 가졌든 간에 별일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또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별일 없이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세상이 던지는 별일, 그 별일들 속에서 다치는 누군가, 또 깨어나는 누군가, 오늘의 대화가 별일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작은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